20살의 현실 캄보디아, 시엠립에 먼지 날리는 시골길. 그곳에서 소피아는 자랐습니다. 19살 소녀의 가슴엔 꿈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반짝이는 서울, 깨끗한 아파트, 예쁜 옷을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여자들. 그 모든 게 바로 손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가 살던 집은 초가지붕에 흙벽돌로 지어진 단층 집이었어요.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수도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논일을 하셨지만 수입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소피아야, 너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밤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소피아에겐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모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교복 살 돈도 책값도 부족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면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짓고 동생들 학교도 보낼 거예요. 텔레비전도 사드리고요. 소피아의 꿈은 거창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했던 삶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중개업자가 마을에 온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자는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고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정말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아내한테 잘해주고요. 특히 이분은 염전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부유하세요. 중개업자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를 입고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뒤편으로는 넓은 소금밭이 보였고요. 소피아의 어머니는 딸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 같다. 한국에서 염전한다니까 부자일 거야. 우리 소피아가 고생 안 하겠네. 염전이 뭐예요? 소금 만드는 거야. 바닷물로 소금 만들어서 파는 거지. 돈 잘 벌리는 사업이래.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염전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으로 가는 것, 그리고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한 달 뒤 모든 서류가 완성됐어요. 여권도 나왔고 비자 신청도 끝났습니다.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출발 전날 밤, 소피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까지 몇 벌과 어머니가 싸준 고향 음식을 넣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피아야, 힘들면 언제든 편지 써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한국 가면 잘 될 거예요. 20살 생일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소피아는 인천공항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이 솜사탕처럼 달콤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 새로운 나.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계속 상상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집에서 살게 될까? 남편은 얼마나 친절할까? 아이들은 언제쯤 가질까? 모든 상상이 달콤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큰 소리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낯설었거든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남편 도현. 사진 속에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키도 사진보다 작아 보였고 옷차림도 평범했습니다. 안녕, 소피아 씨.
어색한 한국말. 그의 목소리엔 기대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소피아는 긴장했어요. 첫 만남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남편. 분. 소피아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배운 한국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전남 신안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서울의 번화가는 온데간데 없고 갈수록 논밭과 바다만 보였습니다. 서울. 언제 가요? 소피아가 작게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명동, 강남, 그런 곳들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서울,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서울은 너무 멀어. 도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소피아는 실망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착한 신안의 소금밭. 처음 본 소금밭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소금이 햇빛에 반짝이며 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스쳤을 때 소피아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돼. 소금밭 옆에 있는 집은 단층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소금을 말리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뒤편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버지도 계시고. 도현이 소피아의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처음이라 긴장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소피아구나. 시아버지 이영수의 첫마디였어요. 환영한다는 말도 반가워한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소피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을 뿐이에요. 아버지, 인사드려요. 소피아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했나?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캄보디아. 가난한 나라지. 뭐,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시아버지의 말투는 싸늘했어요. 며느리를 맡는다기보다는 일꾼을 평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소피아를 불렀어요. 소피아, 이거 내놔. 시아버지가 소피아의 여권을 빼앗았거든요. 이건 내가 보관할 테니까 걱정 말어. 왜요? 제 건데. 여기선 내가 규칙이야. 알겠나? 여권도, 통장도, 핸드폰도 다 내가 보관한다. 65살 시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온 곳이 꿈의 땅이 아니라는 걸. 도현아, 내일부터 소피아도 염전에서 일 시켜라. 네, 아버지. 남편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염전에서 일한다고 자신은 주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음 날 새벽 5시, 소피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일어나, 게으름뱅이야.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직 캄캄한 새벽, 소피아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소금밭으로 향했습니다. 소금밭 일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소금을 긁어 모으고 무거운 자루를 나르는 일. 손바닥엔 물집이 생기고 등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힘든 일을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빨리 해.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소피아를 다그쳤어요.
다른 일꾼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2년이 진짜. 돈만 축내고 욕설이 귀에 박힐 때마다 소피아의 가슴은 쪼그라들었어요. 캄보디아에서 배운 한국말로는 욕의 정확한 뜻을 몰랐지만 나쁜 말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밥을 빨리 먹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소피아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 20살 소녀에겐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밤이 되면 남편 도현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맥주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처음 공항에서 만났던 그 사람 같지 않았어요. 소피아야, 미안해. 아버지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언제까지요?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도현의 말은 공허했어요. 그 역시 아버지 앞에선 작아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스스로도 힘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소피아는 작은 창문으로 별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들인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은 시아버지가 빼앗아갔고 집 전화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소피아의 손은 거칠어졌고 피부는 검게 탔어요. 20살 소녀의 맑은 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없고 입가엔 웃음 대신 체념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나야? 이게 내가 꿈꾸던 모습이야. 그때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며느리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하지만 20살이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젊고 꿈꾸기엔 너무 절박했어요. 창고에서 혼자 울던 그 밤, 소피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 삶을 되찾을 거야. 20살 소녀의 작은 반항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피아의 하루는 새벽 5시 시아버지의 고함으로 시작됐어요.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 뭐 하는 거야?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는데도 시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그의 말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수도 제대로 할 시간 없이 소금밭으로 나가야 했어요.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의 신안 바다는 벌써 쌀쌀했거든요. 오늘은 3구역까지 다 끝내야 한다. 시아버지가 일꾼들에게 지시했어요. 3구역은 소금밭에서 가장 넓은 곳이었습니다. 보통 하루 종일 걸리는 작업량인데 오전에 끝내라는 얘기였어요. 아버님, 그건 너무... 소피아가 작게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거든요. 뭐라고 했나? 아니에요.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몇 번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말대꾸하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린다는 걸. 소금밭에서의 작업은 단순했지만 고된 일이었어요.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남은 소금을 긁어 모으는 것.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삽으로 소금을 퍼 담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소피아의 무릎은 이미 까맣게 변했어요. 무릎을 보호하는 보호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맨살로 거친 소금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일해야 했어요. 빨리 좀 해. 답답해서 못 보겠다. 시아버지는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피아는 속도를 높여봤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20살 소녀의 체력으로는 버거운 일이었거든요. 다른 일꾼들은 모두 아저씨들이었어요. 50대, 60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도 소피아를 안쓰러워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저 애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일꾼들이 소근거렸지만 그뿐이었어요. 시아버지 이영수는 이 동네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염전 몇 개를 소유하고 있고 소금 가공 공장도 운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소피아는 따로 먹어야 했어요. 다른 일꾼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소피아는 도시락을 싸와야 했습니다. 밥값까지 대주면 우리가 뭘 먹고 살겠나. 시아버지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소피아가 받는 월급은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게 다 돈이야.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시아버지는 소피아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도시락을 먹을 때가 가장 외로웠어요. 김치와 밥, 그리고 작은 반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먹던 쌀국수나 볶음밥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해주던 밥이 그리워. 소피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과 사랑이 담긴 반찬들.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작업은 더 힘들었어요. 오전에 긁어모은 소금을 자루에 담아 트럭까지 운반해야 했습니다. 한 자루당 20kg가 넘는 소금을 등에 짊어지고 나르는 일이었어요. 어이, 소피아, 뭘 그렇게 천천히 해? 시아버지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헐떡이며 걸음을 빨리 했어요. 무거운 자루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뎠어요. 소금 자루와 함께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소금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이고. 소피아가 아픈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날카로운 돌에 긁혔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이런 미친 소금이 얼마나 비싼 건데. 시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소피아가 다쳤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흩어진 소금만 걱정했어요. 빨리 주워 담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소피아는 아픈 무릎을 참으며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주워 담았어요. 클과 섞인 소금도 아까워하며 다시 자루에 넣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한 번 더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시아버지의 위협적인 말에 소피아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변명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다친 무릎이 계속 아팠어요. 남편 도현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소피아야, 왜 이렇게 늦었어? 무릎을 다쳐서요. 소피아가 바지를 걷어 보였습니다. 무릎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 소독약이나 발라둬. 도현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놀라지도 않았고 걱정하는 기색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인 것처럼. 병원에는 안 가도 돼요? 병원, 그 정도로 병원 가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약국에서 약이나 사와. 소피아는 실망했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상처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다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소피아는 부엌에서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온몸이 아픈데도 집안일은 해야 했어요. 밤 늦네.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피아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어요.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와 도현. 소피아는 마지막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오늘 3구역 작업 끝냈나? 네, 끝냈습니다. 소금값이 요즘 좀 올랐다더라. 내일부터는 4구역까지 해야겠어. 시아버지의 말에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4구역까지 하면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전혀 없을 거예요. 아버지, 그건 너무 무리 아닐까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어요. 무리, 젊은 것이 뭐가 무리야. 나 젊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했다. 하지만 소피아는 여자고, 여자라고 일 못하나.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은 안 하고, 그럴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아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4구역까지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소피아, 내가 다친 것도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앞으로 더 조심해라. 네. 소피아는 작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피아는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상처난 손가락이 더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이야? 이런 게 내가 꿈꿔던 삶이야? 소피아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들을까봐 무서웠거든요. 밤이 되어 도현과 함께 방에 들어왔어요. 도현은 또 맥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왜?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쉬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도현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소피아야, 조금만 참아. 아버지도 원래 그런 분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까지요?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캄보디아에서보다는 낫잖아. 도현의 말에 소피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먹고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거였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소피아가 조금 목소리를 높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가 들어. 도현은 소피아를 다그쳤어요.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벽 너머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안 할래? 밤에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소피아와 도현은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소피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20살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쌀국수가 그리웠고, 동생들과 함께 웃던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여권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 새벽부터 시작되는 중노동, 끝없는 욕설과 질책. 모든 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소금밭에서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시아버지는 더 까다로워졌고 남편 도현은 더 무력해졌습니다. 20살 소피아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야 했습니다. 지난해 온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0살 소녀의 맑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경계심 가득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에게 하나의 변화가 생겼어요.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창고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소피아는 주머니 속 작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아버지가 빼앗은 건 스마트폰이었고, 이건 캄보디아에서 쓰던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2월 15일이에요. 시아버지가 또 저를 때렸습니다. 소금을 흘렸다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 소피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소피아의 은밀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것이었어요. 인연이 또 뭘 잘못했나.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소금밭에 울렸습니다. 소피아는 재빨리 주머니 속 휴대폰을 켰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대충 해. 이게 돈이 되겠어. 멍청한 것. 욕설이 계속 이어졌어요. 소피아는 참으며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아무래도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리겠어. 시아버지가 소피아의 어깨를 때렸어요. 소피아는 아픔을 참으며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작은 공책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당한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2월 16일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16시간 노동. 점심시간 20분만 줌. 시아버지가 소금 포대 잘못 옮겼다며 뒤통수를 때림. 무릎 상처 4개 더 생김. 2월 17일 새벽 4시 30분에 깨움. 아침밥 못 먹게 함 늦었다는 이유로 캄보디아 년이 게으르다며 욕설 20분 이상. 소금 자루 50포 혼자서 옮기게 함. 소피아는 날짜와 시간,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적었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서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특히 심하게 굴었어요.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시집 왔다니 정말 재수 없어. 아버님, 저는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말대꾸야? 시아버지는 소피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피아는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은 모든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말대꾸하면 당장 내쫓아 버린다. 알겠나? 네. 죄송합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녹음들이 증거가 될 거야. 밤에는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며 공책에 정리했어요. 시간, 장소, 구체적인 폭언 내용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이 소피아가 뭔가 쓰고 있는 걸 봤어요. 뭐 써? 소피아는 깜짝 놀라 공책을 숨겼습니다.
그냥 일기예요. 일기, 무슨 일기를 그렇게 열심히 써? 고향 생각이 나서요. 도현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기록 작업은 점점 체계적이 되어 갔어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증거 목록일 여권 및 신분증 압수. 날짜 도착 첫날 작년 9월 3일. 상황 보관해 주겠다며 여권, 외국인 등록증 모두 압수. 반환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증거 목록 이임금 미지급. 6개월간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함.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월급이라며 거부. 하루 16시간 노동 강요. 증거 목록 3. 폭행 및 폭언. 2월 15일 뺨 때리기, 발로 차기기. 2월 16일 뒤통수 때리기. 2월 18일 욕설 20분 이상. 녹음 파일 보관 중. 소피아는 작은 USB에 모든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 USB를 속옷 안쪽에 꿰맨 비밀 주머니에 숨겨두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소피아의 기록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소피아를 괴롭혔어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네. 소피아, 너 때문인 것 같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시아버지는 소피아의 어깨를 밀쳤어요. 소피아는 넘어졌지만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모든 걸 녹음했어요. 이유 없이 때리시면 안 되잖아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제대로 항의했습니다. 6개월 전에 소피아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뭐,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시아버지가 벌겋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더 이상 예전의 소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미친년이. 시아버지가 주먹을 들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조금 더 가까이 댔어요. 때리세요. 그러면 증거가 하나 더 생기니까. 소피아의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어요. 뭐라고? 제가 당한 일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 신고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신고, 누가 내 말을 믿겠어? 내가 뭐라고? 믿든 안 믿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어요. 6개월간 당하기만 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일기에 썼어요. 3월 20일 시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맞섰음.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당황하는 모습 확인.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더 이상 그냥 당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소피아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찾아왔어요. 마을에 약초를 캐러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박금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소금밭 근처를 지나다니곤 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소피아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아가, 혼자 밥 먹네? 소피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할머니였지만 표정이 따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순의 며느리지? 캄보디아에서 왔다는? 네, 맞아요. 할머니는 소피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뺨에 남은 멍 자국을 보고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가, 그 멍은 어디서 난 거야? 소피아는 당황했어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넘어져서요. 넘어졌어. 어디서? 할머니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랜 세월 살아온 할머니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아가, 할머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누가 그랬어?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때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영수 그놈이 원래 그런 인간이야.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 이거 받아. 할머니가 작은 약봉지를 건넸어요. 멍에 바르는 약이야. 그리고 이거. 할머니는 또 다른 봉지를 꺼냈어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야. 자주 다치지?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친절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자주 여기 지나다닐 테니까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알겠지? 그날부터 금자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금밭 근처를 지나다니며 소피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가, 요즘은 어때? 똑같아요, 할머니. 참 답답하네. 어떻게 저런 일이. 할머니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어요. 할머니,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록. 시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짓들요. 다 적어두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똑똑하네, 우리 아가가. 나중에 이걸로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이든 어디든. 그래, 맞아.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해. 할머니는 소피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가,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요? 그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도 있어. 인권 문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말이야. 소피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변호사라니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할 거야. 지금처럼 계속 기록하고. 네, 할머니.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처음으로 희망이 섞인 일기를 썼어요. 3월 25일. 금자 할머니를 만남. 할머니가 변호사를 알고 있다고 함. 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함.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계속 기록해야겠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20살 소피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휴대폰과 공책, 그리고 따뜻한 할머니 한 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소녀는 이제 진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4월 15일. 드디어 최유진 변호사님을 만남. 내가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신안에 온 지 9달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금자 할머니를 한 달에 2~3번씩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약초를 캐러 오는 날이면 소피아에겐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아가, 오늘은 어때? 금자 할머니가 소피아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작은 약재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소피아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팔에 또 멍이 들었네. 어디서 다쳤어? 할머니는 소피아의 팔을 자세히 봤어요. 새로 생긴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제 시아버지가 소금 포대를 늦게 옮겼다고 때렸어요. 그 나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찼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이거 발라. 멍 빨리 빠지는 약이야. 고마워요, 할머니. 소피아가 약을 받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아가, 내 잘못이 아니야. 젊다고 더 당해야 하는 건 아니지. 할머니의 말에 소피아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할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알고 있어, 아가. 할머니가 다 보고 있거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피아는 작은 목소리로 털어놨어요.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 지난번에 말했던 변호사 기억하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기억해요. 그분이랑 만날 수 있게 해줄까? 소피아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요? 당연하지. 그분은 너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일이야. 할머니는 소피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최유진 변호사라고 해. 인권 변호사야. 특히 이주 여성들을 많이 도와주셨어. 최유진 변호사님. 소피아는 이름을 되뇌었어요. 희망의 이름 같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할 거야. 내가 기록하고 있다고 했지. 네, 매일매일 다 적고 있어요. 녹음도 하고 있고요. 잘했어. 그런 증거들이 꼭 필요해.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쯤 내가 연락해 볼게. 그런데 아가,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시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네, 조심할게요. 만약에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알겠지?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할머니가 소피아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신안읍 버스터미널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쪽지에는 카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요? 시아버지가 알면. 점심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와. 버스로 20분이면 가. 할머니가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작은 봉투를 줬어요. 버스비와 커피값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피아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일이야. 다음 날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빨리 다녀와. 시아버지는 별 관심 없이 대답했어요. 소피아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뛰어가다시피 했어요. 다행히 버스가 바로 왔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고르며 버스에 올랐어요. 신안읍까지 가는 2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들킬까봐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드디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카페는 터미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햇살 카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한적했어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둘러봤어요. 어느 분이 변호사님일까요? 그때 한 여자분이 손을 흔들었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친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소피아 씨죠? 저는 최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진짜 변호사를 만나다니 꿈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마실래요? 네. 고마워요. 변호사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어요. 소피아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소피아 씨를 도우려고 여기 왔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소피아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금자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군요. 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소피아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난 9달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 압수, 임금 미지급, 매일 같은 폭언과 폭행, 하루 16시간 노동. 모든 걸 말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수첩에 적었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찼습니다.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네요. 이건 명백한 인신매매예요. 변호사의 말에 소피아는 깜짝 놀랐어요. 인신매매요? 네. 여권을 압수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건 인신매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소피아는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소피아 씨, 증거는 있나요? 네, 있어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속옷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욕하는 소리들요.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의 매일 녹음했어요. 3개월치 정도 있을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소피아는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적어놨어요. 변호사가 공책을 펼쳐봤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정말요? 이걸로 시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충분히 처벌받을 거예요. 소피아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소피아 씨가 결심해야 해요. 신고를 하면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과도 완전히 관계가 끝날 거예요.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남편은 저를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쉼터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쉼터요? 네. 소피아 씨 같은 분들을 위한 보호시설이에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소피아는 고민했어요. 정말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 결정했어요. 소피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신고할래요. 변보사는 소피아의 손을 잡았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고할까요? 준비가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더 조심하세요.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네, 조심할게요.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희망이 더 컸습니다. 소피아 씨,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곧 생존자가 될 거예요. 변호사의 말이 소피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생존자요? 네.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사람이에요. 소피아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20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소피아는 다짐했어요. 일주일만 더 참자. 그러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날 거야.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소피아는 창밖을 봤어요. 같은 풍경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소금밭에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이 어디 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 배가 아파서. 오래 있었어요. 소피아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와. 알겠나? 네, 알겠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참으면 돼. 그날 밤 소피아는 일기를 썼어요. 걸 알았음.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다고 함.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함. 무서우면서도 희망이 생김. 나는 곧 생존자가 될 거야. 20살 소피아에게 드디어 진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와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탈출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유진 변호사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연락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쉼터도 준비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탈출하기로 했어요. 금자 할머니가 소피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벽 5시 30분요? 그래. 그때가 가장 안전해. 시아버지도 아직 안 일어났을 테고 일꾼들이 몰려오는 시간이야. 할머니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일꾼들이 소금밭에 몰려드는 혼란을 틈타 소피아를 빼내는 거였습니다. 내 트럭이 소금밭 뒤편에 있을 거야. 거기까지만 와. 네, 알겠어요.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서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작은 가방을 건넸어요. 옷 몇 벌이랑 필요한 것들 들어있어. 나중에 쉼터에서 쓸 거야.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마워하지 마. 당연한 일이야. 아가가 자유로워져야지. 그날 밤 소피아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지옥이 끝날 거라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도현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기대했었는데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둘 때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소피아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도현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최대한 조용히 옷을 입었어요. 작은 가방에는
할머니가 준비해준 물건들과 자신의 증거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USB와 일기장, 그리고 찍어둔 상처 사진들. 4시 30분, 소피아는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릴까 봐 발끝으로만 걸었어요. 부엌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소피아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가 깰까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열었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가방을 꽉 안고 소금밭 쪽으로 걸었어요. 소금밭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곧 일꾼들이 올 거였습니다. 소피아는 서둘러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언제 일어난 건지 화가 난 얼굴로 소피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새벽에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 그 가방은 또 뭐고? 시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소피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에 가방을 들고 가. 거짓말하지 마. 시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피아는 가방을 뒤로 숨겼습니다. 가방 내놔.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안 돼요. 소피아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거부했어요. 시아버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시아버지가 소피아에게 달려들었어요. 소피아는 가방을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소피아는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소금밭 뒤편에 있을 할머니의 트럭을 찾아서. 하지만 시아버지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65살이지만 여전히 빨랐습니다. 잡아라. 저 년 잡아.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일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트럭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빵빵. 금자 할머니의 트럭이었어요. 소피아는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힘을 냈습니다. 할머니! 소피아가 소리쳤어요.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의 트럭이 소피아 앞에 멈춰 섰어요. 할머니가 운전석에서 외쳤습니다. 빨리 타. 소피아는 뒷문을 열고 뛰어들었어요. 할머니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잠깐 서. 시아버지가 트럭을 향해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트럭은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년들, 돌아와. 하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뒷창으로 보이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먹을 들고 소리치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됐어, 아가. 이제 안전해. 할머니가 안심시켜 줬어요. 소피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트럭은 신안읍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최유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가, 핸드폰 꺼. 혹시 추적당할 수도 있어. 소피아는 핸드폰을 껐어요.
이제 정말로 시아버지와 연결된 모든 걸 끊는 거였습니다. 신안읍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최유진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 무사히 나오셨네요.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깨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바로 쉼터로 가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권 전담 경찰관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저는 김수진 경사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경찰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세요. 소피아는 지난 10개월간 당한 일들을 모두 말했어요. 여권 압수, 임금 미지급, 폭행, 강제 노동.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증거도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소피아는 USB와 일기장을 꺼냈어요. 경찰관은 놀라며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하다니. 변호사님이 증거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경찰관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녹음 파일들을 재생해 봤습니다. 인연이 또 뭘 잘못했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경찰서에 울렸어요. 소피아는 움찔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서웠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그분은 소피아 씨에게 해를 끼칠 수 없어요. 경찰관이 위로해줬어요. 신고 접수는 2시간이나 걸렸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진도 찍어야 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곧 체포될 거예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폭행 혐의로요. 정말요? 네. 소피아 씨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소피아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무서운 시아버지가 정말 체포될까요? 그런데 남편 도현 씨는 어떻게 하죠? 소피아가 물었어요. 도현 씨도 공범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에요. 아마 벌금형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소피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남편이지만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쉼터로 가요.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면서 재판을 준비하면 돼요. 쉼터는 광주에 있었어요.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소피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난 걸까?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아직 믿어지지 않았어요. 10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정말 끝났다니. 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따뜻해 보이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쉼터예요. 소피아 씨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지내는 곳이에요. 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방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침대에 앉아봤어요. 내 방이야. 내가 안전한 내 방.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그날 저녁 쉼터에서 다른 여성들을 만났어요. 모두 소피아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언니도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네. 신안에서 10개월 있었어요. 저는 여수에서 2년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녀의 이름은 리나였어요. 역시 캄보디아 출신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리나의 말에 소피아는 위로받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쉼터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20살 소피아는 이제 자유야.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지난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뉴스에서 시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캄보디아 출신 며느리를 강제 노동시키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스 화면에 시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소피아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정말 자유가 됐구나. 20살 소피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쉼터에서 지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쉼터에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소피아, 재판 날짜가 나왔어. 최유진 변호사가 쉼터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법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광주지법에서 열려.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습니다. 무서워요. 당연해. 하지만 소피아, 너는 이길 거야. 증거가 너무 확실하거든. 변호사의 말에 소피아는 조금 안심했어요. 시아버지도 법정에 나와요? 그럼. 피고잖아. 변호사도 선임했더라고. 소피아는 다시 그 무서운 시아버지를 봐야 한다는 게 떨기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재판 전날 밤, 소피아는 잠들 수 없었어요. 쉼터 룸메이트 리나가 위로해줬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예요. 언니는 용감하니까. 고마워, 리나야. 저도 곧 재판 있어요. 언니가 먼저 이기는 걸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리나의 말에 소피아는 더욱 용기를 냈어요.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재판 당일 소피아는 정장을 입었어요. 쉼터에서 마련해준 깔끔한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당당한 생존자야. 광주지법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피아의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변호사가 막아줬어요. 재판 후에 브리핑 하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웅장했어요. 소피아는 처음 보는 법정에 압도당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변호사가 소피아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초췌해 보였습니다. 6개월간 구치소에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소피아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두 일어섰어요. 법관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1회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1205 인신매매 등 사건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영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캄보디아 국적 피해자 소피아의 여권을 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리는 걸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며느리를 돌봐준 것뿐입니다. 시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소피아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인연이 또 뭘 잘못했나. 소금을 이렇게 대충해, 멍청한 것. 아무래도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리겠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배심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 녹음은 정황을 알 수 없는 부분 편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총 47개 파일, 누적 시간 23시간에 달하는 녹음입니다. 편집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음은 소피아의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됐어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피해 일지입니다. 날짜, 시간, 구체적 상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일기 내용 중 일부를 읽었어요. 2024년 2월 16일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16시간 노동. 점심시간 20분만 줌. 시아버지가 소금 포대 잘못 옮겼다며 뒤통수를 때림. 소피아는 자신의 기록이 이렇게 공개되는 게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그때의 기록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었거든요.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금자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은 피해자를 언제 처음 보았습니까? 작년 겨울쯤이었어요. 소금밭에서 혼자 도시락 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도 상처투성이었고요. 너무 말랐더라고요. 할머니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피해자가 직접 말한 피해 내용이 있습니까? 매일 맞는다고 했어요. 이유 없이 때린다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했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일상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상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다음은 소피아 차례였어요. 피해자 소피아,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소피아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섰어요.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서를 하고 나서 검사의 질문이 시작됐어요. 피해자는 한국에 언제 왔습니까? 2023년 9월 3일입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6개월간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도우고 싶었어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소피아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할 때였습니다. 첫날부터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시켰어요. 월급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일주일 뒤부터요. 소금을 조금 흘렸다고 뺨을 때렸어요. 그 뒤로는 거의 매일.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폭행이 있습니까? 2월 20일이었어요. 조금 포대를 떨어뜨렸는데 발로 계속 찼어요. 그때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소피아는 당시 찍었던 상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여권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무엇보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박금자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변호사님도 연결해 주시고. 소피아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어요. 이제 시아버지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어요. 피해자는 한국어를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까?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짓과 표정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맞는 건 어느 나라나 똑같거든요. 소피아의 답변에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혹시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에 소피아는 화가 났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정의를 원해요. 제가 당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소피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반대 신문이 끝나자 소피아는 한마디 더 하고 싶었어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어요. 소피아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20살입니다.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소금밭의 빛은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소피아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벌이 도구로만 봤어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꿈이 있는 20살 소녀입니다. 소피아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꼭 필요해요. 소피아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을 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닙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최유진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어요. 피해자 소피아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꿈을 품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지옥 같은 현실이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압수하고 임금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47개의 녹음 파일과 6개월간의 피해 일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였습니다. 재판부께서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과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어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충분한 심리를 거쳤으므로 선고일을 지정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소피아는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소피아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당한 생존자예요.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께 용기를 주고 싶어요. 선고일까지 2주가 남았어요. 소피아는 쉼터에서 기다리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어요.
20살 소피아는 법정에서 당당히 맞선 용감한 생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금꽃이 피는 마을에서 챕터 7점 다시 피어난 20살. 선고일 2024년 11월 15일. 소피아는 새벽부터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쉼터에서 함께 지내던 언니들이 응원해줬어요. 소피아야, 오늘 꼭 이길 거야.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 리나는 소피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언니 판결 보고 싶어요. 고마워, 리나야. 함께 가자. 광주지법으로 가는 길, 소피아는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지옥 같았던 신안에서의 10개월, 그리고 쉼터에서의 8개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법정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사람들, 그리고 소피아를 응원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소피아 씨,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소피아에게 힘을 줬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와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모두 일어서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선고를 하겠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들었어요.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1205 인신매매 등 사건에 대하여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영수에 대하여. 소피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징역 20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10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루 16시간의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지속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47개의 녹음 파일과 6개월간의 피해 일지는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20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갈등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인신매매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피아의 가슴에 와 닿았어요. 따라서 피고인 이영수를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선고가 끝났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 소피아야. 최유진 변호사가 소피아를 안아줬어요. 정의가 이겼어.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피아 씨,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소피아는 잠시 말을 정리한 뒤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20살에 모든 걸 잃었지만 20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박금자 할머니와 최유진 변호사님께. 소피아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쉼터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다른 이주 여성들도 모두 모여서 소피아를 축하해 줬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리나가 케이크를 준비해 왔어요. 소피아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일 케이크
아닌 축하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일기를 썼어요. 2024년 11월 15일. 승리했다. 시아버지는 징역 20년을 받았다. 정의가 이겼다. 진실이 승리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이자 승리자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어요. 소피아는 쉼터를 나와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생겼어요. 그런데 소피아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 신안에 가고 싶어요. 최유진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신안에, 왜? 제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소금밭에서. 소금밭에서.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인이 되어서요. 소피아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사실 소피아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소금 사업에 대해 공부했어요. 소금의 종류와 가공 방법, 유통업체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말 확실해? 네. 저는 그곳을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제가 이겨낸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2025년 3월 소피아는 정말로 신안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피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피아 아니야? 재판에서 이겼다며? 용감한 아이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작은 염전을 임대했어요. 시아버지의 염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소피아의 염전은 작았지만 특별했어요. 입구에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피아 소금 공방 공정과 존엄을 지키는 곳. 소피아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쉼터에서 만난 다른 이주 여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리나도 함께 왔어요. 언니, 여기 정말 예뻐요. 그치, 우리가 만드는 소금은 달라. 마을 아주머니들도 소피아의 염전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소피아야, 우리도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함께 해요. 소피아의 염전은 다른 곳과 달랐어요. 정당한 임금을 주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금자 할머니도 자주 찾아왔어요. 아가,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아니야. 내가 용감했던 거야. 소피아의 소금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의의 소금, 희망의 소금이라고 불렸습니다. 서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일부러 주문하는 거였어요. 6개월 뒤 소피아 소금 공방은 신안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는 염전에서 일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20살에 모든 걸 잃었지만 20살에 다시 태어났다. 소피아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리나가 다가왔어요. 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뭐가 고마워요? 모든 게, 이 하늘도, 이 바람도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리나는 소피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니가 행복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소피아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2025년 9월 3일. 한국에 온 지 정확히 2년이 되었다. 2년 전 오늘 나는 꿈을 품고 이 땅에 왔다. 지옥을 겪었지만
결국 꿈을 이뤘다.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소피아는 창밖을 봤어요.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피아의 작은 소망이었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소피아, 잘 지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네, 엄마. 저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 정말. 네. 소금 만드는 회사 사장이에요. 사람들도 고용하고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네. 자랑스러워. 엄마, 곧 집에 갈게요. 동생들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요. 공정하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피아는 웃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뒤 소피아의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제목은 소금꽃이 피는 마을에서였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소피아는 말했어요. 저는 20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꿈을 품고 왔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박금자 할머니, 최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이름 없는 많은 분들께서요. 저희 20살은 2번 있었습니다. 절망의 20살과 희망의 20살. 이제 저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출간 기념회가 끝나고 소피아는 신안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의 염전, 자신의 집, 자신의 삶이 있는 곳으로. 그날 저녁 소피아는 바닷가에 서서 일몰을 봤어요. 붉은 해가 바다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소금꽃이 피는 마을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소피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람이 소피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그 바람은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20살 소피아는 정말로 다시 피어난 꽃이 되어 있었어요. 소금꽃처럼 하얗고 순수하게, 그러면서도 강인하게. 소피아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소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